이 답안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른 찾아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한밤중 시험관의 거처로 은밀한 발걸음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귀한 비단 꾸러미와 두툼한 서찰이 소리 없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지요. 채점이 시작되기도 전 합격할 자의 이름은 이미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붕당의 자재는 살아남고 적대 붕당의 답안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시절이었지요. 그렇다면 평생을 글공부에 바친 가난한 선비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과거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을까요? 먼 옛날 조선의 한 선비가 새벽을 가르며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책보따리가 묵직하게 매여 있었고 손에는 부모님이 챙겨주신 마른 떡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면 부정행위 적발 소식이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감독관 몰래 휴대한 물건을 꺼낸 수험생, 손목에 공식을 적어온 학생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혀를 차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의 역사는 오늘날의 수능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엄연한 사실이며 한 나라의 운영 원리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합격하면 관료가 되어 가문 전체가 빛났고 불합격하면 수십 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시험. 그것이 바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은 검증된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의 이면을 깊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지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기록을 놀라울 만큼 자주 남기고 있습니다. 쪽지를 숨겨 들어오는 것은 기분이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보는 일도 있었으며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시험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조선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요.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500년 내내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시험, 그 과거의 민낯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거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절박해졌는지, 어떤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선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고 왜 끝내 막지 못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시험은 조선이 처음 만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멀리 중국 수나라 시대인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이전까지 관료를 선발하는 방식은 주로 귀족 집안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형태였습니다. 혈통이 좋으면 관료가 되고 혈통이 낮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제는 바로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이 핵심 원리였지요. 이 제도는 당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명나라로 이어지며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광종 9년, 즉 95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고려 왕실이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고려에서 과거의 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서 제도가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서란 부모나 조상의 공으로 자손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이지요. 귀족들은 굳이 어려운 과거를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에 과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찾아왔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그를 도운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귀족 중심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관료는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학문으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요. 음서제도는 대폭 축소되었고 과거 시험이 관료 선발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과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나라의 운영 원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세습적인 귀족 대신 학문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양반 사대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그것이 조선이 지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이 평생을 좌우하였다면 이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학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는 길이 열린 셈이지요. 물론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하였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능력 본위를 표방한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험이 곧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회에서는 그 시험을 둘러싼 모든 유혹과 부정 또한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거를 운영 원리로 삼은 그 순간부터 부정행위와의 길고 긴 싸움도 함께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문과와 무과 그리고 잡과이지요. 이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단연 문과였습니다. 문과에 합격해야만 중앙 관료로 진출하여 정승과 판서 같은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과는 군사 지휘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잡과는 통역을 맡는 역관, 의술을 펼치는 의관, 법률을 다루는 율관, 회계와 셈을 담당하는 산관 같은 기술직을 뽑는 시험이었죠. 잡과는 주로 중인 계층이 응시하였으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보여도 최고위 관직까지는 오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분의 벽이 시험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과에는 전기시험과 비정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치러졌습니다. 12지를 기준으로 묘, 오, 유년에 해당하는 해마다 열렸지요. 비정기 시험으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별시, 왕의 즉위나 책봉 같은 큰 경사 때 치르는 진광시, 왕이 성균관에 공자사당을 참배한 뒤 갑자리 실시하는 알성시, 그리고 궁궐들에서 치르는 정시 등이 있었습니다. 문과에 응시하려면 먼저 소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소과에는 두 종류가 있었지요. 유교 경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를 보는 생원시와 한문 문장을 얼마나 잘 짓는지를 보는 진사시였습니다. 식년시 기준으로 각각 100명씩 합격하였습니다. 성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비로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대과라 불리는 문과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문과 본시험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시에서 200, 400명을 뽑고 복시에서 다시 33명으로 줄였으며 마지막으로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죠. 전시는 사실상 탈락자 없이 등수만 매기는 시험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단 3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전국에서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자리는 오직 33명뿐이었지요. 3년에 한 번, 33명. 바로 이 문의 좁음이 과거를 둘러싼 모든 치열함과 절박함, 그리고 부정행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험 과목은 어떠하였을까요? 문과에서는 사서 오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본이었습니다. 시를 짓거나 부라는 형식의 글을 쓰거나 책이라 불리는 국정 현안 논문을 작성하거나 표나 전 같은 공문서 형식의 글을 짓는 등 형식도 다양하였지요. 강경이라 하여 시험관 앞에서 경전 구절을 직접 암송하고 해석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수천 쪽에 이르는 경전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문장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응시자들은 최소 10년에서 20년, 심지어 30년 이상을 공부에 바쳐야 하였지요. 과거가 조선 사회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정행위가 왜 끊이지 않았는지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취업 시험과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지금은 특정한 시험에 떨어져도 다른 회사나 다른 직종 또 다른 방향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과거에 계속 낙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지위를 얻을 공식적인 길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양반이라는 신분은 원래 문반과 무반, 즉 관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대로 관직자를 배출해야 하였지요. 과거 합격자를 몇 세대 동안 내지 못하면 아무리 양반 가문이라도 사실상 몰락하는 구조였습니다. 가문 전체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 합격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경제적인 측면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료가 되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고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관료 집안은 세금 혜택을 누렸고 군역도 면제받았지요. 반대로 과거에 계속 실패하면 이러한 특권이 점차 줄어들고 가산도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시험 한 번이 가문의 살림살이까지 흔드는 셈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도 과거와 곧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은 그렇지 못한 가문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지요. 혼인관계에서도 과거 합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집안의 따님은 과거 합격자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이 느낀 압박은 오늘날의 수험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존폐가 한 번의 시험에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압박은 자연스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격하고야 말겠다는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수십 번을 낙방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요. 이것을 집념이라 부를지 집착이라 부를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절박함만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과거 준비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책을 구하고 좋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고 멀리 한양까지 올라가 시험을 치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요. 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을 과거에 보낸다는 것은 가문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세월과 재물이 단 한 번의 낙방으로 허사가 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조선 과거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행위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흔하였던 것이 바로 협서였습니다. 협서란 한자 그대로 책을 끼다라는 뜻입니다. 책이나 쪽지를 몸에 숨겨 시험장에 들어가는 행위를 가리키지요. 오늘날의 커닝 페이퍼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만 그 규모와 치밀함은 사뭇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험 과목을 떠올려 보시죠. 수천 쪽에 이르는 경전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문장을 지어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 하여도 시험장에서 특정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몸속에 숨겨둔 쪽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협서가 적발된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에 남은 것은 어디까지나 발각된 경우이므로 발각되지 않은 사례까지 모두 합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요. 협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조선의 복식은 속옷과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까지 겹겹이 입는 구조였기 때문에 쪽지를 숨길 자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속옷 안쪽,
두루마기의 깃 속, 옷의 솔기 사이 같은 곳이 주요 은닉처로 쓰였지요. 아주 얇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경전 내용을 적은 뒤 여러 겹으로 접으면 겉에서는 거의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이나 야사에 따르면 시험장에 들고 가는 부채나 붓 같은 도구들도 협서에 활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수법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문헌과 민간 전승에서 전해 내려온 것인지는 사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협서 그 자체가 조선왕조실록에 거듭 등장하는 실제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시험관들도 이를 막기 위해 입장 전에 몸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옷을 털고 짐을 살피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이 검사는 여러 이유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검사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와 응시자 사이에 사전 결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관에게 미리 뇌물을 건네고 슬쩍 눈 감아 달라는 거래가 가능하였지요. 둘째는 수백 명에 이르는 응시자를 한 사람씩 철저히 검사한다는 것이 시간과 인력 면에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 한들 천조각으로 꿰맨 작은 쪽지 하나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협서가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은 어떠하였을까요? 조선의 법전에는 협서에 관한 처벌 규정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파방, 즉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빼앗는 처벌이 내려졌지요. 심각한 경우에는 유배형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처벌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배경이 든든한 집안의 자제가 적발되면 가문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었고, 배경이 없는 사람은 같은 행위에도 더 무거운 벌을 받는 불평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불일치가 협서에 대한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협서보다 훨씬 대담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도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대리시험과 환권이지요. 대리시험이란 글 공부에 뛰어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여 자신 대신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대리시험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요. 적발되면 본인과 대리인 모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시험장에서 응시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할 만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나 사진이 따로 없었고 이름과 본관, 신분을 적은 문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응시자의 얼굴을 아는 관리가 마침 시험장에 있으면 발각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험장에서 모든 응시자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응시자의 경우 서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양의 관리들이 전라도나 함경도에서 올라온 응시자의 얼굴을 알 까닭이 없었지요. 바로 이러한 사정이 대리시험 관련 사례가 지방 출신 응시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난 배경이 되었습니다. 환권은 한층 더 치밀한 방법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채점이 이루어지기 전 뛰어난 실력자의 답안지와 자신의 답안지를 슬쩍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었지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과 처벌에 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내부 가담자가 필요하였습니다. 답안지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험관이나 하급 관리 가운데 누군가가 협조하지 않는 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시 말해 환권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험 운영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환권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루된 시험관과 관리, 그리고 답안지를 바꿔치기한 응시자 모두가 처벌을 받았지요. 파방은 물론이고
파직과 유배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협서가 응시자 한 사람의 결심으로도 가능한 부정행위였다면 대리시험과 환권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부정행위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을 관리하는 관료사회 안에 이미 이러한 거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여야 할 시험이 그 운영을 맡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균열은 더 큰 부패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길목이 되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치러지기 전 그리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가는 사전 청탁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였지요. 시험관에게 미리 다가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채점을 부탁하는 일이 조선 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험관은 고위 관료 가운데에서 임명되었기에 이들과 인맥이 닿는 집안이라면 사전에 부탁의 말을 넣을 통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뇌물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귀한 물건이나 음식 또는 금품을 시험관과 그 측근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지요. 시험이 끝난 뒤 채점 과정에서 특정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응당 탈락하여야 할 답안지를 슬그머니 합격 처리해 주는 것이 그 대가였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는 조선 왕조실록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 임금이 즉위 초마다 과거의 궁정성을 강조하며 청탁과 뇌물을 엄히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명이 다음 임금의 시대에도 또 그 다음 임금의 시대에도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임금들이 거듭하여 단속을 명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문제가 한 번도 뿌리 뽑히지 않은 채 끈질기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청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분명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관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면 사전 청탁이 가능해지므로 되도록 시험 직전에 시험관을 발표하거나 아예 시험 당일에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였지요. 그러나 조선의 관료사회는 매우 좁았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사회에서 시험관이 누가 될지를 완벽히 비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호명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응시자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봉하여 채점관이 누구의 답안지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지요. 또한 역설화하여 응시자의 필체를 가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답안을 옮겨 적게 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친필을 알아보고 특정인의 답안지를 눈여겨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요. 이러한 제도들은 청탁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까지는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이 원칙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공정성을 지키려는 조선의 진지한 노력이었지요.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여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장치는 무력해지고 맙니다. 호명을 풀어줄 사람도 역설을 맡길 사람도 결국은 같은 관료들이었으니까요. 조선의 과거가 끝내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과거 시험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와 얽히게 됩니다. 바로 붕당 정치가 시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붕당이란 덩치적 입장과 학문적 계보를 함께 나누는 관료 집단을 말합니다. 16세기 중반 이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것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등으로 더욱 잘게 나뉘었지요. 붕당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과거 시험 역시 점차 붕당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특정 붕당에 속한 인물이 시험관이 되면 같은 붕당이거나 그와 가까운 집안의 응시자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적대 붕당의 응시자는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끝내 탈락하는 일도 있었지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사건과 논쟁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험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험관을 탄핵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지요. 시험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한양 조정을 뜨겁게 달구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영조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영조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재위한 임금으로 당파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탕평책을 추진하였지요. 탕평이란 어느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영조는 과가 시험의 운영에서도 특전 붕당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붕당 사이의 이해관계는 임금의 의지 하나로 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관 한 사람을 바꾼다 하여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얽힌 붕당 간의 연결고리가 한순간에 끊어질 리는 없었지요. 영조와 그 뒤를 이은 정조의 시대를 지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조선이 과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또 다른 노력들도 함께 짚어볼 만합니다. 호명과 역서 외에도 시험관의 가족이나 친척이 응시자인 경우 해당 시험관이 그 답안지의 채점에서 빠지도록 한 회피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요. 시험장 관리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장 전 몸수색이 이루어지고 시험장 안에서의 이동과 대화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시험 도중 시험관과 응시자 사이의 사사로운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지요.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이가 신고하면 상을 내리는 고발 제도도 활용되었으며 실제로 내부 고발을 통하여 부정이 드러난 사례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정에 가담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시험관이 결탁하고 검사관이 눈을 감으며 채점자가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할 때 제도 자체가 안고 있던 불공평함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서얼에 대한 차별이었지요. 서얼이란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킵니다. 혈통으로 보면 분명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어머니가 정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차별을 받았지요. 조선 초기에는 서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었습니다. 문과에는 아예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하여 합격한다 하여도 오를 수 있는 관직에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차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서얼들이 집단으로 이 제한을 풀어달라 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움직임, 즉 서얼 허통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요. 이들은 자신들 역시 양반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니 과거에 동등하게 응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조시대에 이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고 정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한 임금으로 규장각의 검서관 자리에 서얼 출신 학자들을 등용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지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그리고 서이수였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었습니다만 단지 서얼이라는 이유로 정식 관료의 길이 막혀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정조는 이들을 규장각에 불러들여 실질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서얼 차별이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고종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부정행위라는 문제 못지않게 제도 그 자체가 품고 있던 불평등이라는 깊은 근을 또한 함께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옮겨 끝내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이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또렷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수십 번을 낙방하고도 끝내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합격을 손에 쥐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남성이 과거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체면을 크게 깎는 일로 여겨졌지요. 장사를 하거나 손기술을 익히는 것은 양반이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를 걱정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곳곳에 보입니다. 글 공부에만 매달리는 유생들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가 도리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지요. 한 사람의 과거 공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산이 기울고 남편이 수십 년을 책상 앞에서만 보내는 사이 안주인이 홀로 생계를 떠하는 집안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게는 응시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이의 어깨를 함께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선 전기와 중기의 과거가 부정행위로 얼룩져 있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그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도 정치의 시대가 열렸지요.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같은 특정 가문이 왕권을 좌우하며 나라의 정치를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과거는 더욱 깊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관직 그 자체가 돈으로 거래되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내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납속제도가 거듭 남용되었지요. 이로 인해 과거의 권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과거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갔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저술 속에서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지요. 정약용은 과거가 실질적인 능력보다 문장 기술에만 치우쳐 있어 정말로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가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청탁이 만연한 현실 역시 함께 지적하였지요. 실학 계열의 학자들은 단순한 암기와 문장 솜씨가 아니라 실제 국정에 쓰일 만한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는 끝내 현실 정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결국 외부에서 밀려온 충격에 의하여 막을 내렸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과거제가 폐지된 것이지요. 고려 광종이 처음 과거를 도입한 958년부터 셈하여 본다면 무려 936년에 걸쳐 이어진 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그 가운데 조선의 과거만 따져보아도 꼬박 500년 동안 유지된 긴 역사였지요. 자, 이제 우리는 조선 과거 시험의 구조와 그 안에서 펼쳐진 부정행위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협서와 대리시험, 환권, 청탁과 뇌물, 그리고 붕당의 개입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조선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였느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능과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해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지요. 시험이 있는 곳에 부정의 유혹이 함께 자리한다는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는 현실인 듯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이 짊어진 무게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선의 과거는 오늘날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지요. 가문의 존폐와 자신의 인생 전체,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단 한 번의 시험에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부정행위를 낳았고 조선은 그것을 500년 동안 막으려 하였으나 끝내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모든 제도는 그 줄을 흔들고자 하는 유혹과 늘 함께 있으며 공정함이란 제도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사회의 균형이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지켜진다는 사실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